안녕하세요. 도영의 한국어 공부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에어이즘 7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제 7탄. 오늘도 이제 교재 내용은 수행법이에요. 수행법인데 이제 어떤 수행법이냐면 저번에 1단계 기초 수련, 그러니까 이제 1단계에서 6단계까지 그게 이제 일단 첫 번째 수행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 단계에서는 유암행이라고 그래가지고 이번 자료에는 이제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참고하실 분, 관심이 있으신 분은 참고하시고, 오늘은 제가 에어이즘하고 전혀 관계없는 얘기를 하나 할까 합니다. 무엇이냐면은 캄보디아 역사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그래요. 캄보디아. 뜬금없이 웬 캄보디아냐 그랬는데, 이게 에어이즘하고 전혀 관계없어요. 저도 우연히 캄보디아의 역사에 대해서 공부하게 됐어요. 최근에 제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가지고, 저도 캄보디아가 어디 붙어 있는지도 몰랐어요. 어떤 나라인지도 모르고 그냥 상식적으로 앙코르와트하고 킬링필드의 나라 그 정도만 알지 전혀 몰랐는데, 이번에 이제 공부를 하면서 이제 알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상식으로 좀 알자 해가지고 제가 이제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캄보디아라는 게 우리가 베트남은 알고 있잖아요. 베트남하고 붙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베트남하고 오른쪽으로는 베트남, 중간에는 라오스, 그 다음에 왼쪽으로는 태국하고 이제 국경을 접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왼쪽 밑으로는 바다로 접해 있고, 한 면은 바다예요. 그리고 이제 캄보디아의 국호는 캄보디아 왕국이에요. 그래서 영어로는 이제 킹덤 오브 캄보디아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아, 그리고 이제 인구는 한 1700만 명, 우리 한 반 정도 되죠. 그리고 근데 면적은 우리보다는 한 2배 정도 돼요. 그리고 이제 크메르어를 쓰고 인종은 크메르인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수도는 프놈펜이고 이펑 군주제면서 통화는 리엘이라는 화폐를 쓰고 이제 달러하고 같이 써요. 같이 쓰고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적어 왔는데 그리고 이제 불교 국가예요. 불교 국가인데 옛날에는 이제 힌두교를 믿었다가 왕에 따라서 힌두교였다가 불교였다가 계속 왔다 갔다 해요. 근데 지금은 이제 불교를 국교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1인당 국민소득이 이제 우리나라는 지금 3만 불이 넘는데 한 280불 정도 돼요. 그리고 이제 그다음에 이제 교통수단으로서는 툭툭이라는 아주 유명한 교통수단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기후는 이제 열대 몬순인데 강수량이 1년에 1500mm 정도 오고 막 그래요. 그래서 스콜이라 해가지고 갑자기 그냥 막 소나기가 오고 막 그러기도 해요. 그리고 독특한 인사법이 있어요. 이제 캄보디아는 독특한 인사법이 있는데 뭐냐면, 이렇게 이제 합장을 하고 쭌립수어라 그래. 쭌립수어는 뭐냐면, 우리말로 이제 안녕하세요. 그래. 안녕하세요. 쭌립수어 하면서 약간 이제 고개를 이렇게 숙여요. 근데, 보통 친구 정도는 요렇게 이제, 요렇게 하는데, 자기 상사나 선배 정도는, 요 손끝이, 조금 올려요. 그래서 한 입 근처 요까지로 이렇게 올려서, 요렇게 쭌립수어하고, 자, 이제 어른 같은 경우에는 손끝이 코까지 이렇게 올려가지고 이렇게 줍립수하고, 왕이나 승려분들 만났을 때는 손끝이 요 미간 있는 데까지 요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줍립수 이렇게 한다고 그래요. 그냥 상식으로 그냥 알아두시고,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캄보디아의 역사를 이제 간단하게 짚고 넘어갈게요.
아주 저기 캄보디아 역사가 이렇게 복잡해지는 않는데 아주 시사점이 많아요. 시사점이 많기 때문에 한번 상식으로라도 한번 알아보자고요. 예? 우선 이제 캄보디아에 건국 신화가 있어요. 건국 신화가 뭐냐면 이제 그 옛날에 이제 브라만 인도의 브라만 계급의 그 카운디냐라는 청년이 있었어요. 카운디냐라는 청년이 있는데 이 청년이 꿈을 꿔요. 꿈을 꾸는데 꿈속에서 계시를 받아. 어떤 계시를 받냐면 그 수도원에 있는 가장 커다란 나무가 있는데 거기 밑에를 파봐라. 그러면 신물이 있을 테니까 그 신물을 가지고 동쪽으로 가서 나라를 세우거라. 이렇게 이제 계시를 받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카운디냐가 이제 그 사원의 커다란 나무 밑을 진짜 파봤어. 파봤더니 활과 화살이 딱 나와요. 그래서 그 활과 화살을 가지고 배를 타고 동쪽으로 막 가요. 가다가 이제 육지가 보이니까 육지에서 이제 여기서 내가 나라를 세워야 되겠구나 했는데 갑자기 그 여자 군대, 여자도 나신, 그냥 하나도 옷을 걸치지 않는 나신의 여자 부대가 막 공격을 해오는 거야. 그리고 그 가운데는 그 커다란 배에 그 여왕이, 그 이제 여자 군대가 사령관인지, 예, 그 여왕이 딱 뭐 이렇게 지휘를 하고 막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여왕이 누구냐면 그 나가신, 그 캄보디아는 나가신이라서 그 유명한 신이 있어요. 이게 뱀의 신이면서 토지의 신인데 그 캄보디아의 그 모든 왕궁이라든지 뭐 사원이라든지 이런 데 가면 그 입구에 나가신, 뱀의 형상으로 한 그 나가신이 다 있다고 그래요. 저도 사진으로만 봤어요. 저는 캄보디아를 안 가봐가지고 사진으로만 봤는데 그 나가신의 딸이 소마라고 그래요. 소마 여왕이 딱 진두지를 하고 있었던 거야. 그랬더니 카운디냐가 이제 이제 신물이니까 그 활과 화살 가지고 그 신궁으로 팍 쏴서 그 소마 여왕이 타고 있는 배를 딱 맞힌 거야. 그러니까 이 소마 여왕이 깜짝 놀라면서 항복을 했대요. 그러니까 이제 카운디냐가 그 소마 여왕을 아내로 맞아 들여가지고 거기서 이제 나라를 세웠다니까. 그 왕국이 바로 푸난 왕국이라는 거래. 푸난 왕국. 그 캄보디아 최초의 왕국이라래. 이게 이제 건국 신화야. 그러면서 이제 캄보디아에는 고대 왕국이 두 왕국이 있는데 하나는 이제 아까 얘기한 푸난, 다른 말로 푸놈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부남이라고도 해요. 이런 그 푸난 왕조 시대가 AD 58년에서 550년까지 한 500년 동안에 지속이 돼요. 근데 이 푸난 왕조의 속국이었던 첸나라는 왕이 있는데, 왕국이 있었는데 얘네들이 쿠데타를 일으켜. 그래가지고 푸난 왕조를 무너뜨리고 첼라 왕조 시대를 열어요. 그래서 한 550년에서 802년까지 한 300년 동안을 지배를 해요. 그러다가 이제 한 800년 정도 돼가지고 그 근처에 자바섬이 있는데 자바섬에 샤일랜드 왕국의 지배를 받기 시작을 해요. 그런 다음에 이제 고대에서 이제 중세로 넘어가기 시작해. 중세로 넘어가는데 중세가 언제냐면 그 캄보디아에서는 가장 그래도 왕성했던 시기였었어요. 그때가 우리가 이제 알고 있었던 앙코르 왕국 시대. 아마 이때가 캄보디아에서는 유일하게 번성했던 왕조 시대였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앙코르 왕국이라 그랬는데 다른 말로 이제 크메르족이니까 크메르 제국이라고도 해요. 이게 이제 802년에서 1431년까지 600년 동안 지속을 해요. 이게. 근데 이게 어떻게 앙코르 왕국이 만들어졌냐면 그 첼라 왕조 시대 때 그 사일랜드 왕국 지배를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샤일랜드 왕국의 볼모로 잡혀갔던 그 자야 바르만 2세가 거기서 이제 귀국을 하면서 앙코르 왕국 시대를 열었다고 그래요. 그런 다음에 이제 가장 융성했던 시기가 수루야 바르만 2세 때라고 그러는데 이제 수루야
보통 이제 왕들은 바르만이라는 명칭을 막 붙여요, 다. 이게 이제 힌두교 영향에 있는데, 수리아 바르만 2세 때는 영토를 확장하면서 자신의 무덤이야, 이게 앙코르와트가 자신의 무덤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앙코르와트서부터 뭐 무수히 많은 힌두 사원을 건축을 했다고 그래요. 이 왕 시대에. 그런 다음에 이제 자야 바르만 7세 때는 참팔에는 그 왕조가 이제 침공을 했는데 그걸 격파를 해요. 자야 바르만 7세가. 그러면서 이 왕 시대 때는 불교 사원을 많이 건축을 해요. 불교 사원을 많이 건축을 하면서 이 왕이 자야 바르만 7세가 죽으면서 국력이 쇠퇴를 하기 시작을 한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각종 뭐 원나라든지 태국이라든지 그다음에 샴족이라든지 계속 끊임없이 침공을 하기 시작하는 거야, 이 앙코르 왕국에 대해서. 그래도 결국은 나중에 태국의 그 아유타야 왕국에게 멸망을 해요. 앙코르 왕국이면서. 그러면서 이제 앙코르와트가 이제 그 밀림 속에 이제 잠기게 돼요. 그런 다음에 이제 근대로 넘어오기 시작해. 근대로 넘어오기 시작하면서 아유타야 왕국에게 앙코르 왕국이 무너지면서 400년 동안의 쇠퇴기를 겪어요. 캄보디아가 400년 동안에. 그러면서 그냥 계속 이제 태국하고 베트남하고의 번갈아 가면서 계속 복속이 돼요. 태국하고 베트남한테 계속 번갈아 가면서. 그래서 명맥만 유지하면서 400년 딱 근근히 이제 지내요. 그러다가 1863년에 프랑스한테 점령을 당해요. 그래서 식민지가 돼요. 그래서 이제 프랑스 강점기가 시작이 돼 가지고 1953년까지 90년 동안의 식민지를 겪어요. 우리는 일본한테 30년 동안 겪지만 캄보디아는 프랑스한테 90년 동안 식민지 생활해요. 여기서 그 유명한 시아누쿠 왕이 활약을 하면서 독립을 해요. 그러면서 시아누쿠를 가지고 독립의 아버지라고 불러요. 그런 다음에 이제 현대로 넘어오기 시작하는 거야. 이제 현대로 넘어오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조금 복잡하기 시작해요. 현대로 넘어오면서 이제 프랑스부터 이제 독립을 한 다음에 1953년에 독립을 해요. 그런 다음에 1970년까지 20년 동안의 혼란을 겪고, 이때는 그 시아누쿠가 이제 정권을 잡고 국왕으로서 정권을 잡고 있었는데 중립 외교를 표방을 해요. 중립 외교를 표방을 하면서 근데도 이게 혼란기를 겪으면서 자유진영이라든지 공산진영에도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중립 외교를 표방하는데, 한때는 그 모스크바에 이제 외교를 모스크바에 방문하기 위해서 모스크바를 떠났는데 근데 국내는 비우고, 그때 론놀이 그 친미주의자거든. 론놀이 쿠데타를 일으키는 거야. 쿠데타를 일으킨 다음에 크메르 공화국을 딱 선포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시아누쿠는 완전히 낙동강 오리알 신사가 된 거지. 그래서 이제 크메르 공화국 시대가 열려요. 이때가 1970년도서부터 1975년까지 5년 동안에. 그래서 이제 친미주의자인 론롤은 이제 미국의 등을 업은 거지. 미국이 그때는 이제 그 베트남 전쟁 시절이었으니까 미국이 막강해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호치민 루트를 폭격한다고 막 폭격을 할 때 캄보디아도 다 폭격을 했거든. 그거를 묵인을 해준다고. 그래가지고 꼭 전 국토에 뭐 어마어마한 국토가 완전히 유린되고 그냥 파괴되고 농업도 파괴되고 뭐 모든 경제 활동이 파괴되는데 이제 론롤은 그걸 다 묵인을 해줬거든. 예? 그러니까 이제 론롤에 대항하기 위해서 누가 이제 합작을 했냐면 그 폴포트라는 그 크메르루주 그 킬링필드의 주역이죠. 폴포트 이 사람은 아주 극단적인 모택동주의자야. 이 사람이 프랑스에서 유학을 한 사람인데 극단적인 좌파면서 극단적인 모택동주의자면서 극단적인 공산주의자야. 이 사람이 시아누쿠를 불러들이고 귀국을 시켜가지고 둘이 힘을 합쳐가지고 론롤에 대항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미국에 대항을 하는 거지. 이제 시기에서 론롤에 대항을 하면서 그때 또 내전으로 들어가기 시작한 거야.
아, 내전으로 이제 막 내전을 겪은데 1975년도에 베트남 전쟁이 끝나잖아요. 그래서 미국이 호치민한테 져가지고 미국으로 이제 전부 다 철수를 하는 바람에 론놀이 자기 후원자가 미국이었는데 철수하니까 후원자가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론놀도 하와이로 망명을 해요. 하와이로 망명하고 그때 이제 크메르 루즈가 프놈펜으로 입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응? 그러면서 크메르 루즈 이제 점령기가 시작된 거지. 그때가 1975년도에 1975년도부터 1979년까지에. 근데 이때 이제 폴포트가 이제 국호를 민주 캄푸치아라고 이제 이름을 지어요. 그러면서 이상 국가를 건설한다고 그 모택동이가 했던 식대로 이상적인 농업 국가를 건설한다고 반외세 그 완전히 외국은 모든 걸 단절하고 도시에 있는 모든 국민들을 지방에 있는 지방으로 다 이주를 시켜. 그 과정에서 이제 킬링필드라는 게 나와. 킬링필드라는 게 뭐냐면 그 강제 도시에 있는 그 지식인층이라든지 공무원이라든지 경찰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전부 다 강제 이주시키면서 200만 명을 학살을 해요. 이게 킬링필드거든요. 200만 명 학살을 해봐요. 그런 다음에 79년도에 폴포트가 뭐를 했냐면 옛날에 그 남쪽 동남쪽에 그 땅이 있었는데 베트남이 점령한 땅이 있어요. 그래서 베트남이 점령한 땅이 있어가지고 그거를 이제 자기가 찾겠다 해가지고 그걸 이제 베트남을 쳐들어가. 근데 그때 당시에는 베트남이 미국하고 완전히 그 10년 동안 전쟁을 일으키면서 그 전쟁에 대해서 아주 도사가 됐지 거의 전쟁에 대해서는. 근데 폴포트는 그게 아니었거든. 내전만 겪었지. 그러니까 전쟁에 대한 경험이 풍부하지 베트남 군대는. 그러니까 게임이 안 되는 거야. 폴포트가 먼저 쳐들어간데 그냥 베트남군이 그냥 밀물듯이 밀고 들어오면서 그냥 순식간에 그 프놈펜을 점령을 해버리는 거, 수도를 점령을 해버려요. 그러면서 이제 시아누크는 북경으로 도망갔어. 중국의 북경으로 이제 도망가고 폴포트는 태국에 있는 국경까지 계속 밀리는 거야. 근데 또 아이러니하게 또 미국이 폴포트가 누구야? 이거 극단주의적인 모택동주의자, 공산주의자잖아. 근데 미국이 지원을 해줘. 왜냐면 베트남에서 지네들이 전쟁에서 졌거든. 그러니까 반 베트남 전선을 형성하기 위해서 폴포트를 지원해줘. 그래가지고 가까스로 연명을 하는 거야. 이제 폴포트가 완전히. 근데 이제 베트남이 프놈펜을 점령을 하면서 누구를 내세우냐면 행삼린을 내세워요. 행삼린이 누구냐면은 옛날 폴포트 밑에서 크메르 루즈의 장교였어. 근데 이 사람이 불만을 품고 베트남으로 도망가 망명을 한다고. 베트남으로 가서 망명을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어디 조직을 결성하고 막 그랬거든. 그러니까 베트남군이 이 행삼린을 가지고 삼린 정권을 세워요. 그래가지고 크메르 루즈가 했던 민주 캄푸치아를 없애고 지네들이 캄푸치아 인민공화국을 다시 또 만들어. 이렇게 되니까 베트남이 형성되는 거야. 반 베트남 정서가 형성이 되면서 이 폴포트하고 시아누크 국왕하고 또 손산이라는 자기의 커다란 조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 세 사람이 북경에서 회담을 가져요. 그러면서 반 베트남을 형성을 하는 거지. 그러면서 민주 캄푸치아 연합 정부를 수립을 해요. 그래서 이 3개파가 그래가지고 다시 이 행삼님의 캄푸치아 인민공화국하고 내전을 또 다시 시작을 해요. 내전을 했는데 여기서 1985년도에 그 행삼린 정권에서 수상이 뽑히는데 누가 뽑히냐면 훈센이라는 수상이 뽑히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그때 당시에 세계 최연소 수상이야. 지금은 이제 총리인데
이 사람이 1985년에 저 총리로 뽑힌 다음에 지금까지 총리를 하고 있어요. 거의 40년 가까이를. 그러니까 이제 일당 독재나 마찬가지지. 아주 웃기는 거죠, 이게. 그런 다음에 1989년도에 베트남군이 철수를 해요. 왜냐면 1989년에 그냥 저기 철수하고 싶어서 철수한 게 아니라 1989년이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해거든요. 그러면서 냉전 체제가 이제 무너져요. 냉전 체제가 무너지면서 베트남 내에서는 정변이 일어나 가지고 베트남 총리가 암살을 당해요. 암살을 당하고 국내 사정도 있고 또 해외에서는 냉전이 종식돼 가지고 베트남군이 할 수 없이 캄보디아에서 철수를 해요. 철수를 하면서 어떻게 되냐면 1990년도에 도쿄회에서 모든 계파, 그러니까 행삼린의 그 훈센 계파하고 3계파, 폴포트하고 시아누크하고 손산하고 모든 계파가 모여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평화를 어떻게 지속을 하냐 이거를 논의를 해요. 그게 이제 도쿄회의라고 그래요. 1990년도에. 그런 다음에 이제 1991년도에 캄보디아 평화 파리 협정이 맺어져요. 그래가지고 이제 훈센하고 민주 캄푸치아 연합정부하고 민주 캄푸치아 연합정부는 이제 폴포트하고 시아누크하고 손산하고 그다음에 이제 훈센하고 이렇게 이제 평화 파리 협정을 맺어요. 그래서 4개파에 의한 캄보디아 최고 국민 평의회라는 것이 결성이 됩니다. 결성이 되면서 20년 동안의 내전을 종식을 해요. 종식 선언을 딱 하는 거야. 이제 앞으로는 내전이 없다. 이렇게 이제. 그런 다음에 1993년도에 총선거를 해요. 총선거를 하면서 신헌법을 채택을 하고 시아누크 국왕을 재즉위를 시켜요. 그러면서 이제 23년 만에 캄보디아 왕국이 재탄생을 하면서 1993년도서부터 지금까지 이제 오고 있는 거. 이것이 이제 캄보디아의 역사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이제 간단히 말씀드린 역사예요. 이 안에도 뭐 엄청나게 뭐 복잡한 게 있지만은 요 정도만 그냥 우리가 상식적으로만 알고 있으면 돼요. 이게 캄보디아라는 나라가 이제 이런 역사를 갖고 있구나. 상식적으로만 알고 계시면 되고 제가 이제 캄보디아의 그 역사를 공부하면서 저도 뭐 자세히 공부하지는 않았어요. 이제 대충적으로 이런 식으로 요 정도만 여기서 조금만 더 깊이만 들어갔을 뿐이지 더 자세한 건 뭐 제가 뭐 큰 관계가 없으니까 전 개인적으로 이번에 이제 공부할 기회가 있어서 공부를 한 거니까 그러면서 이제 이 캄보디아의 역사를 공부해서 이제 결론적으로 말하면 캄보디아라는 게 제 나름대로 어디 정의 내리는 건 아니고 제 나름대로 느낌을 말씀드리면 그런 거예요. 이제 상식적으로 그냥 앙코르와트와 킬링필드의 나라 캄보디아 왕국이죠. 캄보디아 왕국은 이 이념의 소용돌이 속에서 좌와 우 그냥 공산주의와 자유진영 아니면 중도파 이게 복잡하게 막 얽히고 설키고 한 그런 소용돌이 속에서 권력 투쟁 서로 자기가 권력을 잡기 위한 아주 치열한 내부적인 권력 투쟁과 그다음에 끊임없는 내전과 그리고 외국과의 끊임없는 전쟁. 걔는 주로 이제 태국하고 이제 베트남이지만은 거기에 이제 미국도 개입을 하고 중국도 개입하고 저 모스크바 그러니까 러시아도 개입하고 막 그렇게 복잡한 정세 지역의 전쟁이라는 게 그러니까 이 이념의 투쟁 속에서 권력 투쟁과 내전과 전쟁으로 얼룩진 피해 역사였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간단히 제가 공부해 보면 이제 간단한 소회를 제가 밝혔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에오이중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요 정도만 알으면은 캄보디아라는 나라가 이제 그런 나라구나. 요즘은 또 캄보디아로 이제 국내 여행객들이 많이 여행을 가더라고요. 그래서 요 정도만 알으면 뭐 괜찮지 않을까 해서 제가 오늘은 캄보디아의 역사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